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대만 문제를 갖고 중국과 협상에 뭐 카드로 쓸 거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만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참 트럼프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1기 때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전화를 건 게 대만의 차이원总统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진짜 예상 밖의 미국의 그런 행동에 깜짝 놀랐고요. 이건 중국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마 트럼프가 양안 관계에서 대만 문제의 지위, 그리고 대만 문제의 어떤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직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대만 정부의 액션은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대만 문제가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에 대만이 미국을 향해서 무기를 대량으로 산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기가 바이든 시기에는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이마스 같은 무기가 이제 인도가 되면서 좀 숨통이 좀 트이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긴 하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트럼프는 적어도 대만 문제를 놓지 않을 것이다. 대만 문제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고, 이걸 적절히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에 대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 카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트럼프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트럼프를 하게 되면은 뭐 주가는 상승할 거다. 그리고 금리는 인상이 될 거다. 그리고 달러화도 강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선입관에 앞서 가지고선 대만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만에서는 당연히 그 비용 부담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제안이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금액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선 대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다행스러운 면이라고도 해석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대만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몇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가 속칭 대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대만은 그거를 호국 신산이라 그래가지고선 가장 중요한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뒷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100%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대만 정책, 그리고 대만이 또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모두 중국을 향한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중국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관세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서슴없이 대만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 문제가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문제도 있고요.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도,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도, 그리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상당히 유용하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픈 현상들을 많이 날 것인데, 첫 번째로 대만이 최신급 무기를 구매하거나 대량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은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이고요. 미국과 대만의 유대는 얇고 긴 상황에서 이제 굵고 짧은 상황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조국의 통일이라든지 위대한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민진당이 3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차잉원이 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민진당이 연임을 한 후에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모두 시진핑이 집권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유효한 수단, 조국의 통일,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왜
유효적으로 대만을 관리를 못했느냐, 대만의 어떤 독립 세력들을 그리고 통제를 못했느냐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투사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으로 보게 되면 그러한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시진핑의 포퓰리즘이나 애국주의의 어떤 정서를 통한 어떤 정권 유지 얘는 상당히 좀 큰 부담 혹은 반대급부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점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의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요. 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뭐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 나오고 그리고 뭐 주한 미군 사령관도 나가는데 대부분한테 물어보는 보통 한 30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한 270분에서 80분 정도는 대만 문제밖에 없습니다. 네. 대만 문제,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주변 국가, 우리 동맹 국가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어떠냐, 뭐 정세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거기에는 한반도의 문제는 한 10분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지금까지의 일종의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만 문제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2기가 되면 대만 해협 근처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움직일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집권을 했던 1기 4년 동안의 패턴을 보게 되면 조였다 느슨해졌다, 조였다 느슨해졌다. 더욱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시진핑 정부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갖고 간 기간이 있습니다.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금성 하루를 모두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부인을 트럼프의 부인을 위해서 하루를 다 비워놓고 일반 관광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호사와 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돌아가자마자 무역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관리라 그럴까요? 통제 그걸 굉장히 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중국 자신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측면은 중국 외교 그리고 중국에서 치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패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이 전혀 예측을 못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현대 국가에서는 술이라는 거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 투명성과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민주화되고 투명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트럼프가 그 중국의 전통적인 나라 다스리는 어떤 관례 그리고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어떤 패턴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시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당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무역 전쟁도 그렇죠. 그리고 무역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을 진행하면 미국 농산물사라 그러거든요. 말 안 들으면 50%의 관세를 문다 그랬는데 잔뜩 쫄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20%를 줄이고 1차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트럼프 제2기에서는 그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재현을 한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아마 중국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특히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요. 원래 상무위원회 회의는 짝수달 그러니까 1년에 한 6번 정도 열리는데 이제 짝수달에 보통 열립니다. 그러면은 10월 말에 열려야 되는데 일부러 미국의 대선 기간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 요 시점에서 열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8일 날 공보 형태로 발표를 한다라는 것도 미국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 상황 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자체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 가지고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정견을 표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타이완 해협도 마찬가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침 관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관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관세가 됐는데 이게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협상 계속 이어가면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겠죠? 네. 트럼프 자신도 자신을 관세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얘기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에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선 과정에서 모든 국가는 1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에 대해서는 60%. 만약에 그 문제가 좀 심각할 경우에는 100%도 매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1기가 없었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반신반의할 겁니다. 근데 1기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바싹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관세 전쟁 유효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근데 관세 전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야지 이 관세 정책에 효과가 있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거든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의 환율은 지금 약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있어서의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관세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하를 의도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미 간의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났고 무역량도 더 늘어나는 결과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거 봐라. 중국 물건 없이 니네 못 살 걸 차이나 프리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관세 전쟁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무역 협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 전쟁은 지속할 거다. 다만 패턴을 조금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와 금융 분야를 동시에 적용할 겁니다.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신산시장이라 그래가지고선 3가지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세계 1위로 만들어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인데 여기에 대한 관세. 그러면 중국은 다시 새로운 중국 제조 2025의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선진돼 있거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관세가 유용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술, 금융, 관세를 적절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으로 응용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국이 경제의 삼도마차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출 그리고 소비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거든요. 투자는 이미 좀 물 건너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과정 속에서 해외 중국 직접 투자가 한 80%를 넘어서 90%까지는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한 흐름은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시진핑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쌍순환을 하자. 수출로만 돈을 벌지 말고 내수 시장도 확대를 하자. 그래서 쌍순환 국외의 시장 그리고 국내의 시장을 동시에 개발하자라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시장 내수 진작 정책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죠. 물론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가 너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내수 진작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경제 회복에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는데 아마 최근 9월 24일 날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수 진작책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증시 부양인데 사실 증시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시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유동성은 나중에 걷어들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요 며칠 사이에 중국의 증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기록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겠지만 그 정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만큼의 어떤 규모나 그리고 섹터별로 투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풀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중국의 예산이 한 36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130조예요. 그러면 당시에 36조에서 4조니까 한 10몇 %가 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15조에서 20조를 풀어야 그러네요. 된다라는 건데요. 그 돈을 과연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돈을 장기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는데 장기 국채도 빚인데 다만 계정에는 그 빚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유로 하는데 그럼 언제 걷어들일 거냐? 장기란 말만 했지 시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지 폭탄이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폭탄이 더 어떤 시간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뭐 중국이 적절한 수단이 있을까 하는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혹은 내년 연초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규모 그리고 투자되는 대상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 역시도 광이다. 지금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과잉이라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헛발질을 하는 그렇죠. 것이고 늪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또 돈에 대한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중국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선 산업을 인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구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을 육성을 해서 지금 세계 1위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물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산업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역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시진핑이 하얼빈을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가지고 경제의 어떤 모멘텀을 찾아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쉽게 풀면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상업화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상업화가 되지 않고 그냥 군수 아니면은 뭐 어떤 정보나 첩보 같은 데서 활용되게 되면 아마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발표하는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게 민영화 혹은 상업화하는 과정이 과연 빠른 시일 내에 될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거 중국이 이걸 상업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는데 그리고 AI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선 여러 가지 새로운 법규들을 만들었는데 그 법규들이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해가지고선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데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한계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것을 풀게 되고 상업화, 민수화로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경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국가 발전, 국가 통제라는 것에 너무 어떤 방점을 두게 되면은 이 산업의 발전은 있을 줄 몰라도 이 산업으로 통한 어떤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견인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중국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려울지 어렵지 않을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이고 기민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점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를 보게 되면은 관세 정쟁도 했고요. 물론 국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를 먼저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문제를 끝내고 나서 바로 관세를 가지고 때렸고요. 그리고 달러와 강세가 불리하니까 그걸 약세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뮤니신이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선 그런 얘기도 달러 약세가 너무나 우리한테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그걸 수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상대방의 칼날을 보이지 않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뮤니신이 먼저 축배를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역 협상으로 들어갔고 농수산물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기술 문제까지 확장시켰고 그리고 금융 문제까지 확장시켰는데 효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자신도 이 범주 내에서 이런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 중국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요. 무역으로 통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국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심리 같은 건 위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 진작을 꿈꾸는 중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껴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강박을 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과제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 투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이럴 경우에 외국인 투자는 계속 더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도 갔다 왔는데요. 네. 중국에서 1년에 2번 가장 큰 그 박람회 비슷한 걸 합니다. 그걸 칸tum 페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로는 광자회라고 그러는데 광동성에서 무역 박람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기는 코로나 때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 사람은 많은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활기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성과 어떤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반간첩법 제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외국인 투자하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망설이게 되는 네. 것이죠. 반면 우리가 미국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리쇼어링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거가 바이든 행정부 때 상당히 성과를 이뤘고요. 이제 또 새로운 4년이 돌아오니까 그 아마 모멘텀이나 그런 동력은 지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제조업 과거에는 제조업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없고 서비스업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제조업 대국과 서비스업 대국을 모두 향유하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것까지도 갖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힘을 발휘하겠죠. 또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입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러한 주장과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마 새로운 모멘텀을 트럼프 행정부는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해 주셔서 네. 간단히 여쭤보고 넘어가면 뭐 미국과 중국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차 팔아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 역할을 상당히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미국의 어떤 기술을 상업화해가지고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면은 중국이 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또 육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다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테슬라는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테슬라의 카메라 같은 거를 다른 단차들은 중국의 관공서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공서 출입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라든지 뭐 상인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쇼핑 갈 때만 몰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제재를 푸는 것도 아마 미국의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걸 빼게 되면 중국이 제조 2025를 하든 30을 하든 상당히 참 많은 저항 그리고 제약에 부딪힐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민감한 게 아마 머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제는 비단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까지도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띌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중국에 어떤 조치를 가할까요? 그걸 생각해 보고 한번 중국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1차 때 1기 행정부 때 모습을 재현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세. 그래서 무역 적자를 줄여서 많은 미국인들이 환호할 수 있고
또 고용이 되면서 고용의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실업 문제에 대한 압박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국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기술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의 육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는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일어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미국의 어떤 재료, 기술 그리고 어떤 제조업 설비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레거시 제품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동시에 할 건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관세는 트럼프에서 가장 유용한 거고 트레이드 마키이기 때문에 아마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는데 취임 전으로 해가지고선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 중국은 상당한 심리적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관세를 제일 먼저 때리면 중국이 대응을 하겠죠. 뭐 관세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환율도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환율은 중국은 뭐 다른 나라와 같지 않게 시장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이 매일 아침마다 고시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지금같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뭐 잘 펼쳐져 나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잘 펼쳐져 나가지 않는 지금같이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네. 지금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이 유일하게 다른 거는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좋았다. 근데 지금은 종종의 문제를 모두 껴안고 있고 그것들이 지뢰밭에 지뢰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뢰를 터진 상황도 안정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터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뢰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 걷다가 발전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삼중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의 수단과 방법은 없는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네.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서 나가는 거. 근데 그런 거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부담과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안고 가야 될 겁니다. 2015년, 16년 이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논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얘기하는 게 신常态, 뉴 노멀의 시대가 됐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중저속 성장을 하겠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를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대감은 매년 3월 양회를 통해서 또 한 번 폭발하게 되거든요. 5% 달성할 겁니다. 숫자를 맞추는 거는 중국이 잘합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아니면은 정확한 건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숫자는 맞출 겁니다. 이거는 대내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인 상황을 공감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과거에 청년 실업률이 20 몇 %였을 때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40 몇 %. 그래서 청년 실업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발표했을 때 청년 실업률 각종 그 계산 방법을 달리 했거든요. 근데 7월 달쯤 되니까 다시 19%, 20%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부인도 할 수 없어요. 중국의 실업률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실업률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걷다가 대학생들 제외하고요. 농민공, 중국의 한 적어도 3, 4억 대는 농민공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실업률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이상은 다르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투명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적어도 그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6%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5, 6% 정도의 성장을 해야지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고 물가 문제 그리고 성장의 문제도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5, 6%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좀 두고 보시죠. 네. 내년에 또 4% 성장률로 낮춰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